네, 안녕하세요. 예, 조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우리 10주차랑 11주차는 패드로 수업을 했었죠. 예, 이게 이제 학교에서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 이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패드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닥줌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영상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뭐 어떤 학생 한 명이 러닝 노트에다가 대면 수업도 못 하는데 수업에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얼굴이 안 나와서 뭐 싫다고 그랬나? 아쉽다 그랬구나. 예, 아쉽다고 그랬었는데 예, 영상 나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1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2주차에는 우리 11주차, 지난 주차부터 해서 길이 측정하는 장비들, 길이 측정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버니어 캘리퍼스랑 하이트 게이지 두 가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마이크로미터하고 게이지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정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13주차까지만 하면은 우리 설명 다 끝날 거고요. 14주차하고 15주차에는 별도로 할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4주차, 자, 우리 13주차죠. 남은 게 13주차에는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요. 다이얼 게이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게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길이 측정기가 이거 말고도 더 있기는 한데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릴 거고요. 측정기에 대해서는 14주차에는 별도로 우리 과제물을 제출을 해줄 겁니다. 근데 과제물을 제시만 할 거고요. 제출은 14주차까지 받지는 않을 거예요. 14주차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비주얼 싱킹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리하는, 여태까지 배운 걸 모두 다 정리하는 한 장의 보고서를 제출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 과제물 제시를 할 거고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할 겁니다. 이거 별도 교육이니까요. 따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갈 거예요. 어떤 형태로 수업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비주얼 싱킹 어떻게 하는지, 마인드맵이라는 걸 들어오셨을 텐데 마인드맵하고 비슷한 겁니다. 마인드맵하고 비슷한 비주얼 싱킹, 뭐 마인드맵에서 그림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비주얼 싱킹을 이용을 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과제를 14주차에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기말 시험을 볼 겁니다. 기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14주차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별도로 단톡방에다 별도로 공지를 드렸는데 6월 24일 수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학기가 끝났네요. 그리고 별도 과제물은 16주차에 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제가 숙제 내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할 마이크로미터라는 거하고 게이지 블럭이라는 거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들이다 보니까 측정기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렵지는 않죠. 측정기라는 거 뭐 원리라든가 아니면 주의사항 그런 정도, 종류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은 내용이실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메인 화면에 보시는 위쪽에 있는 게 마이크로미터죠. 제가 이제 맘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 이런 것들이 다들 게이지 블럭입니다. 게이지 블럭은 세트로 돼 있어요. 자, 먼저 마이크로미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819년에 제임스 와트, 그 제임스 와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발명한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안을 했고요. 최초로 고안을 했습니다. 안 변하네. 예, 최초로 고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48년, 되게 오래됐죠? 180년 정도 전이네요. 팔머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BNS사에서 최초로 제작해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팔머가 개발한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현재와 비슷한 BNS사의 마이크로미터. 자, 요게 마이크로미터죠. 기초 측정 실습에서 다 배우셨을 테니까, 요 설명은 하셨을 테니까 마이크로미터 보셨을 겁니다, 다들. 어떤 건지는 아실 거고요. 자, 지금 명칭으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름이 나오죠? 예. 명칭으로 보면은 여기가 엔빌. 그죠? 여기가 엔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핀들. 엔빌입니다. 엔빌이고요. 그 다음에 스핀들. 이게 스핀들이고요. 물체는 요 사이에다 놓고 측정을 하죠. 얘를 회전을 시키면은 딤블을 회전시킵니다. 이 딤블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딤블을 회전시키면 여기 있는 스핀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눈금은 딤블 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슬리브 눈금이 있어요. 이게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눈금. 슬리브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딤블이 보조 눈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슬리브 눈금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뒤에 딤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까만 애 있죠? 여기 요 밑에 까만 애. 자, 이게 이제 서멀 인슐레이터 혹은 인슐레이터인데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유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을 하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정밀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잡게 되면 이걸 그냥 손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면은 길이 늘어나요. 이거 길이 늘어나서 길이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잡아주시면 안 되는데 잡을 때는 여기 있는 서멀 인슐레이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아니면 딤블 아니면 여기 있는 라쳇 죄송합니다. 라쳇을 잡아주거나 혹은 딤블을 돌려주시거나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여기 있는 MB라고 스핀들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하나 조심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내부 구조는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로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안에 나사예요. 나사입니다. 그래서 라쳇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딤블, 심블이라고 하는데 딤블이라고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딤블을 돌려주시면은 여기 이게 순나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앞나사예요. 그래서 앞나사 쪽에서 순나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딤블이나 라쳇을 돌려주시면 스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사산 위에서 그러니까 앞나사 위에서 안에서 순나사가 회전을 하는 거니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 이렇게 스핀들이 있고요. 마이크로미터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구조죠. 이렇게 나사가 있고요. 자,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이게 스핀들입니다. 이게 스핀들 뒤에 있는 나사. 스핀들하고 나사는 일체형입니다. 뭐 반대쪽에는 엔빌이 있겠죠, 물론. 엔빌이 있고요. 자, 여기서 나사의 가장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 자, 이거를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치라고 불러요. 나사의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거리 피치라고 하는데, 자, 피치라는 거의 의미는 산에서의 산까지의 거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나사가 1회전 시 1회전을 하게 됩니다. 1회전 시 이동한 거리입니다. 사실은 1회전 시 이동한 거리는 사실 피치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는 원래 용어대로 하면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라 해서 이제 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열 나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단열 나사죠. 단열 나사의 경우에는 리드하고 피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사가 1회전 시 이동한 거리를 피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나사가 1회전을 하게 되면은 스핀들은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스핀들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나사 1회전 시 스핀들이 이동한 거리예요. 자, 이게 피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가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 스핀들은 이 거리만큼을 이동을 하고 그 거리만큼
표시가 되는 거지. 눈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1회전 시 눈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는 피치를 얼마짜리를 사용하냐 하면은 0.5mm 짜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가 1회전을 하면은 0.5mm만큼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구조상 이렇게 크게 딤블 눈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딤블 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슬리브 눈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슬리브 눈금은 0.5mm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슬리브 눈금이 0.5mm 간격이라는 얘기는 피치가 0.5mm니까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 딤블이 이 나사가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얼마만큼 0.5mm 간격이니까 슬리브 한 눈금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나사 1회전 시 슬리브 눈금이 눈금 한 칸 이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딤블하고 나사는 붙어 있거든요. 딤블하고 나사는 일체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딤블, 나사, 스핀들이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완벽한 일체는 아니고요. 뒤에 이제 꽃갈콘 모양 테이퍼가 져 있는데 그 꽃갈콘 모양의 테이퍼에 의해서 억지 끼워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딤블, 나사, 스핀들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딤블의 눈금은 얼마냐 하면은 눈금이 50개입니다. 눈금이 50개예요. 눈금이 50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딤블은 한 바퀴를 돌죠. 딤블이 한 바퀴 돌면 나사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스핀들은 0.5mm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눈금이 50개라는 얘기는 자, 이런 얘기예요. 딤블이 1회전을 하게 되면은 나사가 1회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스핀들이 얼마 움직여? 0.5mm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딤블이 50회전을 할 때 눈금이 몇 개 있어요? 눈금이 50개 있죠. 자, 눈금 50개로 0.5mm 이동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눈금 지울게요. 눈금 한 개당 몇 밀리미터 이동을 하는 거겠어요? 눈금 50개가 회전할 때, 그러니까 딤블 1회전을 하게 되면 눈금 50개가 움직이는 거고, 왜냐하면 딤블에 눈금이 5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스핀들이 0.5mm 이동을 한 거니까 눈금 하나당은 50분의 0.5mm 이동을 하는 거죠. 즉 0.01mm 이동한 겁니다. 아, 그래서 딤블 1눈금은 얼마? 0.01mm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분해능은, 최소 눈금은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분해능. 마이크로미터로 가장 작게 측정할 수 있는 크기는 0.1mm. 다시 말해서 딤블의 눈금수 요거로 뭐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사산의 피치를 나눠주시면 나사의 피치를 딤블의 눈금수로 나눠주시면 최소 분해능이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딤블의 눈금수 나사의 피치랑 똑같은 게 뭐예요? 슬리브 간격이죠? 슬리브 눈금 간격.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에서 눈금이 표시되는 원리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외측 마이크로미터, 외측 측정용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외측 마이크로미터예요. 기본적인 마이크로미터죠. 외측 마이크로미터고요.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 각각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유도한 과정,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유도한 과정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과정이니까요. 뒤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칠판의 내용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미터 읽는 법은 우리 기초측정 실습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따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읽는 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는요. 요거는 좀 최소 눈금 단위가 0.01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요거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셋째 자리까지는요. 자,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미터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버니어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얘가 버니어 마이크로미터예요. 혹시 보이실까요? 초점이 잡힐까? 안 잡히겠네? 예, 여기에 지금 이게 슬리브거든요. 슬리브 눈금하고 딤블 눈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버니어 눈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이 3개 들어가 있는, 버니어 눈금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미터를 버니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초 측정 실습, 실제로 실습을 하시게 되면은 주로 이 버니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눈금을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버니어 마이크로미터로 눈금을 읽는 방법은, 슬리브하고 딤블의 눈금을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앞에서 했었던 것대로. 다시 말해서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15.5가 넘었죠. 15.5에 여기 지나니까 15.5, 그 다음에 5, 6, 7, 8이네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유점 셋째 자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 버니어 눈금하고 만나는 데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4죠? 예, 그래서 4. 15.584.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5.5가 지났어요. 그러면 5.5고요. 그 다음에 25죠? 여기 25, 26, 27, 28도 지났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5.5, 25니까 5가 아니라 5.75가 돼야죠. 순간 당황했어요. 자, 5.75가 되고요. 5.5에서 0.25 더니까, 그러니까 5.5 플러스 0.25가 더해지고요. 여기다 플러스, 25가 아니라 5, 6, 7, 27. 죄송합니다. 다시요. 5.5에서 플러스 0.27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니어 눈금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가 만나는 것 같아요.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3이네요. 플러스 0.003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3, 7, 그래서 5.773 이게 맞는 답이 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 순간 저도 당황했네요. 예, 이게 버니어 마이크로미터. 수업하면 왜 이렇게 당황하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면 상당히 이렇게 당황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버니어 마이크로미터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마이크로미터의 측정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거.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나중에 기초 측정 실습하실 때요, 요거 분해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분해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텐데,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는 분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GC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GC 마이크로미터는요, 여기 그 엠빌이죠. 엠빌이 이동이 가능해요. 엠빌이 이렇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눌린 길이만큼이 바늘, 이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의 길이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GC 마이크로미터는 뭐로 사용할 수 있냐면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걸 비교 측정을 한다는 얘기냐? 칠판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GC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빌이 조금 튀어나와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스핀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팅이 돼 있어요. 초기 세팅이 얼마로 세팅이 돼 있냐면 20.00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서 락너트를 돌려서 락을 걸어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뒤쪽에 이제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이 돼 있죠. 다이얼 게이지는 0점에 맞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피 측정물을 놓습니다. 이렇게 측정물을 놨어요. 이게 측정물이에요. 측정물을 넣게 되면은 이 엠빌의 이 부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늘이 돌아갑니다. 바늘이 이만큼 돌아가죠. 돌아간 눈금을 보니까 0.05야. 0.05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측정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측정값은 원래 최초에 세팅된 게 20.00이야. 여기다 플러스 0.05만큼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20.05라고 측정이 되시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비교 측정을 하는데 기준값 20.00으로 기준값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된 값은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측정 방법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지시 마이크로미터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어 이두께 마이크로미터는 기어 이빨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디스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미터도 있고요. 아니면 끝부분에 이렇게 핀이 샤프트라고 하는데 샤프트 혹은 핀이라고 불러서 이 엠빌하고 스핀들의 끝부분에 이렇게 디스크나 아니면은 핀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기어의 이빨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또는 기어의 피치라든가 아니면은 피치원, 피치라는 건 이빨하고 이빨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피치원은 기어의 치수죠. 기어의 치수원. 이거를 피치원이라고 부릅니다. 피치원 지름이라든가 이빨의 두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특수한 마이크로미터. 기어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포인트처럼 이렇게 뾰족하죠. 점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점접촉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물체예요. 이렇게 생긴 물체면은 측정자의 모양은 이렇게 평면이 돼야 된다라는 거 예, 수업했었죠. 평면입니다. 평면 측정자. 평면인 측정자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기하적 공차, 예, 기하적 문제에 대한 문제 그거 할 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측정하려는 측정물이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안쪽으로 동그래. 그러면 여기에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접촉하려면 어떤 측정자? 구형 측정자를 써야 됩니다. 구형 측정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형, 어떤 이제 곡선 형태의 측정자를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이때 이 구형 측정자의 곡률보다 이 부분의 곡률이 더 커야 되겠죠? 그쵸? 반지름이 피 측정물의 반지름이 측정자의 반지름보다 더 커야지만 모서리까지 다 닿을 거야. 근데 측정하려는 측정물이 피측정물의 곡률이 아주 작아. 반지름이 아주 작아. 그러면은 요거 측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요게 이제 드릴날입니다. 드릴날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외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외부라고 불러요. 드릴날의 외부 같은 경우에는 반경도 꽤 자주 변합니다. 반경도 계속해서 변하고 그다음에 반경의 크기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곡률도 아니야. 이런 구형 측정자도 아니야. 그냥 뾰족한 측정자를 사용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그러한 측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 마이크로미터예요. 드릴의 외부라든가 아니면은 순화사의 골지름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 포인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마이크로미터 아마 기초 측정 실습하실 때 깊이 마이크로미터는 한번 써보실 텐데요. 깊이 마이크로미터는 예, 스핀들을 돌리면은 딤블을 돌리면요 얘가 나와요. 스핀들이 나옵니다. 엠빌이 없죠. 스핀들이 나오고요. 자, 이 깊이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받침대고요. 받침대를 여기다 받쳐놓고 딤블을 돌려서 스핀들이 내려가서 이 부분에 닿게 되면 그때 나온 이 스핀들의 길이
그러니까 스핀들이 빠져나온 길이죠. 스핀들 길이가 이게 깊이고 그 깊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딤블을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은 스핀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스핀들이 나와서 이 스핀들이 이 피 측정물에 힘을 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뜨지 않게 꽉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서 받침대가 피 측정물로부터 뜨지 않게 하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한계 게이지. 한계 게이지에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한계 마이크로미터예요. 한계 게이지에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까먹은 거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지지 마이크로미터는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하고 유사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자, 한계 게이지로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 마이크로미터예요.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한계 게이지라는 건 이런 거였었잖아요. 자, 내가 측정하려는 여기 측정값이 22에서 23까지야. 그러면 이러한 한계 게이지를 만들어서 C형 한계 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여기는 23으로 여기는 22로 그래서 이게 통과축 여기가 정지축 그래서 제대로 가공이 되내면은 통과축은 통과해야지 합격이죠. 그 다음에 정지축에서는 멈춰야지 합격이에요. 통과축은 들어가고 정지축에서 멈추는 그러한 정상적인 제품을 찾아내는 거. 자, 이게 한계 마이크로미터, 한계 게이지인데, 한계 게이지의 단점은 하나의 측정물마다, 하나의 치수마다 하나의 한계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하나가 있으면 치수 조합이 20에서 23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한계 게이지도 하나예요. 혼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한계 게이지의 단점인데, 그 단점을 좀 보완한 게 한계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개의 스핀들하고 두 개의 딤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통과축, 예를 들어서 이 치수다 그러면 여기를 22로 세팅을 하고 23으로 세팅을 해요. 각각 세팅을 한 다음에 락을 돌려주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3이야. 이 거리는 22야. 그럼 내가 어떤 피 측정물을 여기다 집어넣어 봤을 때 통과축은 통과하고 정지축은 정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통과축, 여기가 정지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미터를 한계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요. 단, 이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잘 사용하지 않냐면요. 한계 게이지는 사실 계속해서 피 측정물을 측정을 해보다 보니까 마모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한계 게이지는 버려야 됩니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되는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계 마이크로미터로 사용하게 되면 한계 마이크로미터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마모가 되니까 금방 버려야 돼요. 한계 마이크로미터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범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VN빌 마이크로미터 N빌이에요. N빌이 V 형태입니다. 이렇게 V 형태예요. 자, 이렇게 N빌이 V 형태가 되면요. 스핀들이 있고 N빌이 있을 때 내가 측정하려는 피 측정물에 1점, 2점, 3점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VN빌 마이크로미터는 3점 지지하게 되는, 3점이 닿게 되는 그러한 물체를 측정을 할 때. 그래서 3점이 닿게 되는 물체 뭐가 있냐면 홀수의 홈을 가진 탭이라든가 리머라든가 탭은 암나사죠. 암나사를 만드는 공구예요. 드레같이 생겼는데요. 암나사 만드는 공구입니다. 보시는 요게 탭이 아니고 리머인가요? 리머인 것 같네요. 예. 리머는 구멍이 뚫렸으면 구멍의 내벽을 깎아주는, 내벽을 고르게 예쁘게 깎아주는 그러한 기구를, 얇게 깎아주는 기구죠. 그러한 기구를 리머라고 하는데 다 날이 3개 아니면은 5개예요. 그래서 3개의 홈용 혹은 5개의 홈용으로 구분되고 V자 형태의 MB를 갖는 그러한 마이크로미터.
탭이나 리머의 외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 이것을 VMBL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줍니다.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나사 유효지름이요. 측정하는 방법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게 그닥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은 나사가 있으면 나사의 바깥지름을 산지름, 안지름을 골지름, 이렇게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그게 아니고 바깥지름도 아니고 골지름도 아닌 유효지름이라 해서 중간점에서 중간점, 피치에서 피치까지의 거리가 되면 될 텐데요. 자, 그 지름을 피치 다이어메타라고 부릅니다. 유효지름이에요. 나사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은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삼침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투영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닥 쉽지는 않고요. 삼침법이나 혹은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요 골 지점에 딱 닿을 수 있게 스핀들이 뾰족하죠. 그 다음에 요 산 지점을 집을 수 있게 엔빌이 이렇게 V자 형태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나사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자,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내측이라는 거는 내경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를 내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내측 마미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체형이 있고요. 단체형 내측 마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옆에 있는 캘리퍼형이 있어요.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자,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처럼 생겨서 얘를 돌려주면 여기 스핀들이 나옵니다. 요거 돌려주면요, 여기 스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멍에다 넣고 돌려서 전체 길이를 측정을 하는 마이크로미터. 이게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튜브 타입이에요. 튜브 타입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단체형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조가 있죠? 자, 그래서 내측 조가 있습니다. 내경을 측정하는 내측 조가 있어서 구멍에다 넣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에다 넣은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랑 같고요. 그 다음에 눈금을 읽는 거는 마이크로미터랑 같습니다. 측정법은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측정법이고요. 눈금 읽는 법은 이거는 마이크로미터의 측정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이 튜브 타입의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하고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의 큰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이냐면, 우리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베이 원리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여기가 측정면이잖아. 그 다음에 눈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이 원리에 맞지가 않죠. 오, 여기 안 그려지네요. 예, 아베이 원리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측정면하고 눈금면이 일치해요.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외에 다음 단원에 나올, 뒷장에 나올 3점씩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3점씩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앞에서 기하학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에서 설명을 한번 했을 텐데, 등경원이 발생을 하면은 2점으로는 등경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3점이 닿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경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미터가 3점씩 마이크로미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MB를 돌리면은 여기서도 스핀들, 여기도 스핀들, 여기도 스핀들, 스핀들이 3점에서 나오죠. 돌려주면, 요거를 돌려주면은 3점에서 나와서 3점이 지지를 해서 측정을 하는, 원의 안쯤에 접촉해서 내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를 3점씩 내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루브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그루브 마이크로미터는 이러한 홈이 파여져 있는 거를 홈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예, 그루브라고 부르고요. 자, 그루브에 뭐 폭을 찾거나 아니면
폭을 찾거나 그루브에서 그루브까지 거리를 찾거나 그런 거. 단 이게 구멍이에요. 구멍 안에 그루브가 파여져 있는 겁니다. 구멍 안에 그루브가 왜 파여져 있을까? 구멍 안에 홈이 왜 있을까? 여기에다가 오링 같은 거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오링 같은 걸 나중에 조립을 할 그러할 홈이에요. 오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실링 같은 걸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러한 그루브 마이크로미터, 그루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강판 마이크로미터인데 강판이라는 거는 철판을 얘기를 하죠. 사실 철하고 판이 다르기 때문에 강판이라고 하시는 게 편한데요. 강판 마이크로미터는 자, 이렇게 기다란 강판이 있으면, 넓은 강판이 있으면 끝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마이크로미터 가지고도 측정이 돼요. 근데 이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종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내가 여기 한가운데 여기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한가운데를 측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한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뺐습니다. 그래서 가공 도중에 끝부분만이 아니라, 강판의 끝부분이 아니라 중앙에 가까운 부분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길게 뺐어. 이 부분을 길게 뺐어요. 이것을 강판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르고요. 자, 스플라인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글쎄요, 동력 전달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기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구분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러한 스플라인의 지름을 측정하는, 골지름을 측정하라는 골지름 측정용입니다. 자, 그러한 마이크로미터를 스플라인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르고요. 자, 블레이드 마이크로미터는 요게 이제 C링이라든가 아니면 E링 같은 거를 끼게 돼요. 이게 C링이나 E링인데, 그 C링이나 E링을 끼는 그 홈에 이 홈 직경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 직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가 블레이드 마이크로미터. 워낙 여기 있는 스플라인 마이크로미터나 강판 마이크로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강판이나 스플라인이나 아니면 블레이드, 캔심 마이크로미터, 캔심 요 부분, 캔 보면 캔 끝부분에 말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끝부분이 말려 있는 게 이렇게 속안에 되게 많이 말려져 있어요. 이것도 특허 이제 유효기간 지났겠죠. 자, 이 부분을 캔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심의 두께를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캔심 마이크로미터라는데 워낙 좀 특수한 마이크로미터죠.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는 아니에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관두께 마이크로미터는 하나 알고 있도록 할게요. 이건 좀 자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의 두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의 두께를 측정한다. 이 파이프가 바깥지름이 있고 안지름이 있겠죠. 이게 두께예요. 두께를 측정하려면 바깥쪽에는 구형이니까 평면 측정자가 필요하지만 안쪽은 곡면이니까 구형인 측정자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파이프의 두께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바깥쪽은 여기는 평면인 측정자, 스핀들은 평면인 측정자, 엔빌은 구형인 측정자가 각각 나와져 있는 거. 그래서 실린더리컬이죠. 엔빌은, 그 다음에 얘는 평평한 거, 플랫한 거. 이러한 측정자를 이용하는 게 관두께 마이크로미터, 관의 두께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니까. 관 안에 얘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관두께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16가지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 대해서요. 마이크로미터는 측정물의 형상이라든가 치수에 따라서 형식을 마이크로미터 형식하고 측정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요구 정밀도가 0.01mm에서 0.001mm까지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처음에 0점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미터 교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초 측정 실무죠. 2학기 때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마이크로미터는 처음에 측정을 하시기 전에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찝어줘요.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한번 찝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종이를 싹 하고 빼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이크로미터의 엔빌하고 스핀드 사이에 묻어있는 기름이라든가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MB라고 스핀들을 헝겊이나 세미가죽 같은 걸로 아니면 종이로 닦아주고요. 두 측정면에 접촉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측정면이 접촉을 했을 때 봅니다. MB라고 스핀들을 봐요. 자, 세 번째 그림이죠. 레쳇을 돌려서 접촉을 했을 때 만나지 않네요. 0점이 만나지 않아요. 자, 슬리브 눈금하고 딤블 눈금의 0점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만나지 않는 어긋남의 정도가 얼마 안 돼. 0.01mm 이하일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로클램프라고 불러서 요 마이크로미터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클램프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냥 스핀들 안에 이제 홈이 있거든요. 홈을 잡고 돌려줘서 0점을 그냥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불일치 정도가 크면은 뒤에 이거 풀르셔야 됩니다. 이거 풀러가지고 크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미터를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초 측정 실습 실무 시간에 배우실 테니까 그때 더 정확하게 배우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미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를 캘리브레이팅 오브 마이크로미터라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보실 분들은 보시는 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이크로미터의 검사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오차가 있고요. 평면이라든가 혹은 평면도하고 평행도 오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형상이죠. 형상 오차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자, 길이 오차는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하자. 칠판으로 넘어가죠. 써야 되니까. 마이크로미터 기기 오차 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기기오차는 길이오차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오차 항목이 있어요. 형상오차 항목은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평면도 얼마나 MB하고 스핀들이 평평하냐, 평면도. 그 다음에 MB라고 스핀들이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평행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요. 자, 요게 오차 항목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가 있겠죠. 검사 도구는 길이 오차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길이 오차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측정을 해, 얼마만큼의 길이를 측정을 해. 그랬을 때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길이를 알고 있는 피 측정물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길이를 갖고 있는 피 측정물 뭐가 있어요? 게이지 블록이 있죠. 그래서 게이지 블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차라는 거, 앞에 기차라는 거, 그거 개통적 오차 할 때 기차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B라고 스핀들의 평면도하고 평행도를 보려면 옵티컬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플랫이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평행도를 보시려면 옵티컬 패러렐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빛을 쏠 때 백색광을 써도 되지만 단색광을 써주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설명은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단색광을 써주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행도를 측정을 할 때는 게이지 블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MB라고 스핀들이 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정리고요. 자, 검사 방법은 각 부분의 도장이나 도금, 각인, 눈금 등의 결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면에 평행도하고 평면도를 봐야 되는데 먼저 평면도, 얼마나 면이 평평한가를 보려면은 옵티컬 플랫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옵티컬 플랫입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옵티컬 플랫을 요 게이지 블록이라든가 아니면은 MB라고 MB나 스핀들 위에 옵티컬 플랫을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눈동자. 예, 좀 무섭다. 예,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요, 무지개 모양이 생기거든요. 무지개 모양은 왜 생기는 거냐면 꼭 그런 거예요. 얇은 막에서의 간섭 현상인데요. 그 물에 기름이 떠 있으면 무지개 모양 보이잖아요. 아니면 전복 껍데기 같은데 무지개 모양 보이죠? 예,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면은 무지개 모양이 안 생깁니다. 근데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무지개 모양이 생겨요. 높이 차이가 심하면 무지개 모양이 더 많이 생깁니다. 높이 차이가 적으면은 무지개 모양이 적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때 평행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평면도죠. 죄송합니다. 평면도는 flatness F, 예, 이거는 자, 개수예요. 이거에다가 2분의 람다. 무늬의 개수인데, 무지개 무늬의 개수인데, 무지개 무늬 개수를 어떻게? 다 못 세고요. 단색. 무지개 무늬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보통 빨간색 많이 고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개수 곱하기 얘는 그 단색의 파장이에요. 빛은 파장이 있죠. 빨간색이 보통 65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통 40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단색광의 파장 나노미터라고 하면 이거는 0.65 마이크로미터. 얘는 0.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옵티컬 플랫을 이용해서 평면도를 계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평행도를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행도는 물려주시면 됩니다. 옵티컬 패러렐을 이용을 하고요. 옵티컬 패러렐 사실 우리 실습하실 때는 섞어 쓰는데, 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옵티컬 패러렐이에요. 패러렐입니다. 옵티컬 패러렐을 양쪽 MB라고 스핀들에 물려봐서 이쪽에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고 두 번 보시면 됩니다. 봐서 이쪽에서 봤을 때를 N1, 이쪽에서 봤을 때 그 무늬의 개수를 N2, 그러면 N1하고 N2를 더해 주시면 이게 평행도예요. 이게 평행도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무지개 모양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발생을 하면은, 예, 그걸 가지고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단색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백색광을 비추면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다 보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고요. 단색광을 사용하시면은 무늬의 개수를 확인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죠. 왜냐하면은 빛이 하나만 보이니까. 그러면 개수를 세기가 조금 더 쉬울 테니까. 파란색 빛을 쏘여주게 되면 파란색 빛 하나만 보입니다. 빨간색 빛을 쏘여주면 빨간색 빛 무늬만 보여요. 그러면 개수를 세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단색광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무늬의 개수가 빨간색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평행도를 지금 예시인데요. MB 쪽을 봤더니 빨간색만 생각할게요. 우리 빨간색이 하나입니다. 오른쪽도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평면도 NB들이 있고 스핀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평행도 각각 한번 구분을 해보죠. 요건 지워야 되네. 죄송합니다. 자, 각각 한번 찾아볼까요? 자, 평면도는 2분의 람다에다가 n을 곱한 것 같다. 2분의 0.65 곱하기, 자, 빨간색은 이거는 0.65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자, MB 같은 경우 하나 스핀들도 하나 있습니다. 1입니다. 그러면 0.325, 0.33 대략 0.33 마이크로미터, 얘도 0.33 마이크로미터. 평행도는 N1 플러스 N2에 2분의 람다니까 두 개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0.6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한 개예요. 빨간색 한 개입니다. 요거는 빨간색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0.34 마이크로미터, 얘는 0.65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시면 되는 결과죠, 결국은. 그러면 0. 얼마예요?
9, 5에다 하니까 8 마이크로미터. 자, 얘 두 개 있습니다. 빨간색. 이거는 세 개 있네요. 두 개 있으면 0.65 마이크로미터, 세 개 있으면 0.98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더해 주시니까 평행도는 0점이 아니네요. 1.6 그 다음에 3 마이크로미터 나오네요. 자, 이거 두 개, 얘 두 개. 두 개니까 0.65 마이크로미터, 0.65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1.3 마이크로미터 나오겠네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형태가 이렇게 볼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목한 모양일 거고요. 가운데가 평평하네요. 이건 가운데가 평평한 형태고요. 여기도 평평한 형태예요. 이거 조금 더 오똑 솟은 거겠죠? 이렇게 조금 더 오똑 솟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솟았다라고 하면 움푹 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얘는 이런 식의 모양일 것 같아요. 여기에 경사가 있죠. 그러니까 무늬가 생기면 그 부분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야. 무늬가 있으면 그 부분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지도 같은 거 보는 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독법까지는 아니도. 그때 등고선 배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구과학에서 일기도 볼 때 등압선 배우셨을 거예요. 등압선이나 등고선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간격이 좁아요. 자, 마이크로미터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들 쭉 나와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다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마이크로미터는요, 보관을 하실 때요, MB라고 스핀들 이렇게 다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MB라고 스핀들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다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만약에 보관 상태에서 열 팽창이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 서로 눌리잖아요. 그러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변형의 우려 때문에 다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MB라고 스핀들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보관을 한다.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요거는. 자, 여기까지가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이 되실 겁니다. 아마 마이크로미터는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 블록입니다. 게이지 블록. 자, 게이지 블록이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반짝반짝하죠? 예. 면 아주 매끄러워야 돼요. 면 상당히 매끄러워야 됩니다. 자, 뭐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게이지 블럭이고요. 아주 이렇게 얇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애들도 있어요. 예, 되게 얇죠? 이게 얼마냐 하면은 1.5mm 짜리네요. 이 두께가 1.5mm입니다. 두께가 1.5mm짜리고요. 얘는 10.5mm 요 두께. 요 두께가 요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5mm. 이거는 18mm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8mm. 이렇게 된 거. 게이지 블록이고요. 자, 게이지 블록은 단도기에 속합니다. 단도기에 속하고요. 18세기에 가장 먼저 이 단도기가 만들어졌고,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요한슨식 게이지 블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한슨식 게이지 블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호크형 게이지 블록도 가끔 사용합니다.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호크형 게이지 블록이에요. 자, 게이지 블록의 특징은 길이를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길이를 정의해요. 아까 제가 마이크로미터를 교정을 할 때 마이크로미터가 얘가 길이를 정확하게 잘 표시해 안 표시해 그거를 볼 때 뭘 가지고 한다? 요 게이지 블록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이지 블록이 길이에 대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측정기들의 길이 표준이에요. 표준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아니면은 측정에서 길이의 표준, 즉 비교 측정을 할 때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을 하는 게 게이지 블록입니다. 자, 길이 측정이 기본이 되고요. 표준이니까 길이 기본이 되고 가장 정밀도가 높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정확하다라고 보니까요. 이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길이 정밀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 같은 경우 0.01 마이크로미터. 다시 말해서 0.0000
1mm까지 정밀한 소수점 5개짜리까지 정밀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교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측정기들 교정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밀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조합해서 아주 많은 치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박스 형태로 세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 그 세트를 이용을 해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밀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밀착하는 성질이라는 거는 큰일 났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밀착하는 성질이라는 거는요, 이 두 개의 게이지 블럭이 있으면 이 두 개의 게이지 블럭을요, 저기 붙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붙습니다. 두 개의 게이지 블럭이. 이 밀착하는 성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거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예, 안 붙네요. 역시나. 이 밀착하는 힘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리에 대해서는요. 종류는 요한슨식, 호크형, 캐리형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요한슨식, 요한슨식입니다. 요한슨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호크형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고요. 캐리형은 원형, 링 같은 것들을 캐리형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사용한 건 요한슨식이에요. 게이지 블럭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을 쓰지 말고요. 우리 게이지 블럭의 등급만 한번 신경을 써 볼게요. 이 게이지 블럭의 등급은요, 요거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KS 규격이 바뀌어서요, 제로급이 아니고요, 제로급이 아니고 제로급입니다. 자, 게이지 블럭의 등급은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K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급, 그리고 1급, 그리고 2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얘를 K급을 참조용, 그 다음에 제로급을 표준용, 그리고 1급을 검사용, 그리고 2급을 공장용,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게이지 블럭, 제가 보여드린 이 게이지 블럭은 2급 뒤에 더 있어요. KS 규격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4개로 나온 거고 2급 뒤에도 있는데 우리가 있는 거는 2급보다도 안 좋습니다. 뭐 어차피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실습용으로 쓰니까 그렇게 좋은 걸 쓰실 필요는 없죠. 게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고 있어요. 좋지 않으니까 그냥 막 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게이지 블럭이요, 저보다 형이에요. 예, 이거 언제 건지 이렇게 표시를 보니까, 박스에 있는 표시를 보니까 1969년도에 생산된 게이지 블럭이더라고요. 되게 오래 쓸 수 있죠. 게이지 블럭이라는 건 뭐 원래 오래 쓸 수 있으니까. 1969년에 만들어진 게이지 블럭이면 저보다 형입니다. 한참 형이에요. 저희 집 큰형보다도 형이에요. 맞나? 그러네요. 큰형보다도 형이네요. 자, 여튼 공장용은 뭐하는 데 쓰냐면요, 이 공장용은 피측정물을 측정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측정이라는 걸 하는 데 쓰는 게 공장용입니다. 측정하는 데서는 이 공장용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용은 뭐 하는 데 쓰냐? 이 공장용 게이지 블럭이요. 이 공장용 게이지 블럭이 워낙 정밀도가 높은 거다 보니까 게이지 블럭은 제대로 돼 있는 애인지 제대로 안 돼 있는 애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용 게이지 블럭을 검사하는 데 쓰는 게 검사용 게이지 블럭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검사용이잖아요. 그래서 검사용 게이지 블럭입니다. 그러면 표준용 게이지 블럭은 뭘까? 표준용 게이지 블럭은요, 검사용 게이지 블럭은 제대로 돼 있을까요? 모르죠. 화살표 조금 거꾸로 돼 있네요. 검사용 게이지 블럭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준용을 이용해서 검사용 게이지 블럭을 검사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검사용 게이지 블럭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알 수 없죠. 표준용 게이지 블럭도 확실하지 않죠. 예, 참조용으로 표준용 게이지 블럭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뭐 검사하는 기관에서 K급, 제로급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급 기관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사하는 데서는 1급을 갖고 있고요. 1급 게이지 블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로급이 필요하고요. 제로급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K급이 필요해요. 그럼 K급은 어떻게 검사하지? K급은 절대 평가로 계산합니다. 절대 평가.
잠시만요. 직접 비교, 예, 절대평가, 예. 빛의 속도, 빛을 이용해서 광속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측정이죠. 절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측정이죠. 예. 절대 측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십니다. 광속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 블록의 등급은 총 4개의 등급을 이용하고요. K급은 광파간섭법을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K급을 뺀 나머지는 다 검사용으로 공장용을 검사하고요. 표준용으로 검사용을 검사하고요. 창조용으로 표준용을 검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워낙 게이지 블록의 이제 정밀한 측정기다 보니까 뭐 측정면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밀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냥 보도록 하시고요. 뭐 경도라든가 그런 것도 다 KS 규격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찾아 쓰시면 되는데 필요하실 일도 없을 거예요. 게이지 블록을 만드는 회사에 가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게이지 블록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게이지 블록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죠. 10분 동안 잡고 있으면요. 3마이크로미터 정도 변한대요.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 3마이크로미터 정도 변한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얘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지 블록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춰주는 애다 보니까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작은 게이지 블록은 핀셋으로 만지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막 만지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 또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떤 누군가가 게이지 블록을 손으로 만진다고 당신은 측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오래 놔두면 괜찮아요. 20도씨에 오래 놔두면은 평상 온도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지작 하면 이제 손에서 뭐 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오일, 손 인지라고 부르는데 손 기름이라든가 그런 거 막 묻죠. 그래서 다 이거 다시 닦아야 돼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다시 손으로 다 닦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한 힘. 자, 단독이죠. 게이지 블록은 단독이에요. 단독이면 뭐야? 에어리점에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리점 0.2123L만큼 되는 지점에다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게이지 블록은 치수 조합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게 게이지 블록 하나 세트예요. 미치도 요건이에요. 게이지 블록 하나의 세트고요. 여기 있는 이 세트 가지고 다 조립돼요. 0.001mm 까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옆에 보시는 요 그림인데요. 자, 26.345라는 치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26.345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끝자리부터 먼저 보십니다. 5네요. 자, 5자리. 소유점 셋째 자리에서 5로 끝나는 애가 여기 있죠. 1.005도 있고 2.005도 있어요. 2.005를 쓰셔도 되고 1.005를 쓰셔도 됩니다. 뭐 나온 대로 1.005를 쓸게요. 그러면 26.345에서 1.05 빼니까 26. 얼마 나와? 34 남죠. 그 다음에 4를 맞춰주시면 돼요. 3, 4 혹은 4. 자, 3, 4. 여기 있는 조합들 중에서 3, 4짜리가 여기 2.34짜리가 있네요. 여기에 2.34. 그래서 2.34. 1.34도 있나요? 1.34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1.34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34로 할게요. 2.34. 자, 2.34 쓴 다음에 3짜리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0짜리, 3짜리랑 20짜리 쓰시면 26.345 나와요. 자, 17.184 볼게요. 17.184 볼게요. 자, 끝자리 4로 끝나는 거 여기 저 2.004 쓸게요. 2.004 쓸게요. 2.004 씁니다. 그러면 2.004 빼면 못 남죠? 15.18 남죠? 18로 끝나는 애가 어디 있는지 볼까? 여기 18로 끝나는 애 있네. 자, 2.18로 끝나는 애 있어요. 빼시면은 뭐 남아요?
13 남네요. 13짜리가 있나요? 13짜리가 없네요. 13짜리가 없으면은 1하고 3짜리 쓰시면 되겠죠. 1하고 3짜리. 1하고 2짜리. 죄송합니다. 13짜리. 왜 미쳤어? 10하고 3짜리. 죄송합니다. 예, 10짜리하고 3짜리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 숫자나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조합 가지고 소유점 세 숫자리까지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100이 있으니까, 아주 큰 거는 못 만들죠.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붙여도 안 되는 것들 막, 한 2m짜리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52.818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8로 끝나는 거, 2.008짜리 있습니다. 2.008짜리 있네요. 빼주시면은 50.81 남아요. 자, 8일이 없을 거예요. 8일이 없으면요, 8일이 없으니까 3일, 2.31짜리 쓸게요. 자, 2.31짜리를 씁니다. 빼주시면은 48.50이죠. 48.50. 그러면 2.5짜리 있을걸요? 0.5로 끝나는 거 2.5짜리 쓸까? 4.5짜리 쓰니까 5.5짜리 쓸까? 8.5짜리 쓰자. 8.5짜리 쓸게요. 8.5. 여기. 그러면 빼주시면은 40.0. 40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40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조합하면은 52.818이 나오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 페이지 있으니까요. 만드는 거 연습해 보세요. 이거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거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기초 측정 실습에서 아마 얘기는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게이지 블럭은 제가 아까 밀착시키는 거 보여드렸었죠. 여기 얇은 게 있고요. 두꺼운 게 있습니다. 볼게요. 얘가 좀 안 붙을 것 같으니까 자, 이게 이제 면이 좀 깨끗해야지 나오는데 면이 안 깨끗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좀 깨끗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두꺼운 거예요, 이게. 두꺼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도 대략 이제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꺼운 거랑 두꺼운 거를 밀착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십자 형태로 넣습니다. 십자 형태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십자 형태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두꺼운 거랑 두꺼운 거는요. 이렇게 돌려서 꽉 누른 상태에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밀착이 돼요. 자,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는 건데 밀착을 하는 원리는 진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요 표면이랑 요 표면이 요 사이가 진공이 돼서 외부 대기압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이 아주 매끄러워야 돼. 평평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붙는다 싶으면은 면을 한번 아주 살짝, 많이 갈면 치수 변하죠. 아주 살짝 갈아줘서 돌개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꺼운 거하고 두꺼운 거는 이렇게 돌려서 붙인데 링깅이라고 하는데요. 두꺼운 게이지 블럭에 이러한 얇은 게이지 블럭을 뭐 더 얇은 거 있나요? 예. 이렇게 얇은 게이지 블럭을 두꺼운 게이지 블럭에 얇은 게이지 블럭을 밀착을 시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냥 길이 방향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착이 될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얇은 애하고 얇은 애예요. 이렇게 얇은 애하고 얇은 애. 얇은 애하고 얇은 애는요, 사실 이렇게 눌러서 아까 한 것처럼요, 이거 한 것처럼 해도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얇은 애들끼리 밀게 되면 이거 얇다 보니까 휘어져요.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두꺼운 애에다가 얇은 애를 붙이세요. 하나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얇은 애를 그 위에다 또 붙여요. 그러면 두꺼운 애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르는 동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두꺼운 애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은 애들끼리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밀착해서 사용하시고요. 밀착을 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 개의 치수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요. 그 사이에 공기층이라든가 아니면 유막이라든가 아니면은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치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맞춰주는 애들이라고. 먼지가 0.004mm. 소수점 셋째짜리만큼 오차를 발생시키는 애예요. 먼지가.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착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게이지 블록이 제대로 밀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옵티컬 플랫을 밀착시킨 다음에 옵티컬 플랫을 올려놨을 때 이렇게 예쁘게 무지개 모양이 나오면 제대로 된 밀착이 된 건데 휘어져서 나오면 무지개 모양이 휘어져서 나오면은 밀착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게이지 블록을 취급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한 공구,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된다고요. 장갑 필요합니다. 장갑 필요하고요. 옵티컬 플랫 필요하죠. 자, 먼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블로워, 그 다음에 얇은 게이지 블록 잡아주려면 핀셋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때라든가 아니면은 먼지 같은 거 제거해야 되니까 렌즈 페이퍼라든가 방청유라든가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게이지 블럭에 이거 금속이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면 사실 이거 초경이어서 충격받으면 깨져야지 정상인데 돌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기가 발생을 하면은 오일스톤이라는 거 숫돌인데요. 오일스톤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갈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일스톤이면은 이 오일스톤에다 놓고 이렇게 갈아주는데 갈아줄 때 팔자 형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팔자 형태로 움직여서 갈아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쓱싹쓱싹 이렇게 쓱싹쓱싹만 하시면요 끝부분만 갈릴 거예요. 가운데도 이렇게 고르게 갈려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갈리면 안 돼요. 게이지 블록이 갈리면 치수 변하는 겁니다. 게이지 블록이 마모가 되면 치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돌기만 예쁘게 돌기만 싹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돌기만 싹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보통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은 양 끝부분이 깎여져 나가요. 그래서 치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르게 갈기 위해서 튀어나온 돌기가 생긴 부분만 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팔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주시고요. 꾹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얇은 애들은 보통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면요. 손가락이 눌린 부분만 갈려요. 손가락 두 개로 눌리면은 이 두 개가 눌린 부분만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상태에서 지우개 같은 걸로 다시 누르고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게이지 블록의 부속품인데요. 게이지 블록을 사용할 때는 이 게이지 블록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들 조합을 해서 무슨 비교 측정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속품들입니다. 참고로 영상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별도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각도 게이지 블록은 각도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각도 게이지 블록. 자, 보시는 거는 NPL식 각도 게이지 블록이고요. NPL식 각도 게이지 블록은 12개조입니다. 12개조로 이게 3초까지 측정이 가능할 거예요. 도분초로 나올 때 3초까지 측정이 가능한 게 NPL식 각도 게이지 블록.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요, 요 길이 측정하는 게이지 블록만 다룰 거고요. 각도 게이지 블록은 2학기 때 각도 단원을 배울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길었나요? 우리 길이 측정하는 거기서 두 번째 시간이죠. 마이크로미터하고 게이지 블록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네요. 자, 미루지 마시고요. 러닝노트 바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세요. 가끔 한 반에 보통 A반, B반, C반 하면 한 반에 꼭 두세 분씩 제출 안 하세요. 꼭 좀 제출하시고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 학점 관리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점 관리 한 번 망하시면 정말로 취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점 관리 꼭 할 수 있게, 예, 꼭 러닝 노트 제출하도록 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